네, 박정호입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9월 노사정 합의 이후 넉 달 만인데요. 한국노총은 왜 합의 파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진통 끝에 이 노사정 합의안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저는 생생한데요. 이렇게 어렵게 한 합의를 왜 파기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렵게 한 거는 뭐 다 아실 거고, 네.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뭐 경제 민주화 등 경제 어려움 때문에 노총 지도부가 뭐 분신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노력을 발휘해서 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파기를 했냐?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참다 안 돼서 파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대부분 사람들은 9월 15일 날 합의했는데 9월 16일 날 정부가 바로 네. 합의 내용에 입에대는 그러니까 정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무,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간제 파견제법과 관련된 쟁점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네. 그런 합의 내용과 어긋나게 당정청이 합의한 바로 그 다음 날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을 입법 발의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바로 합의한 그 다음 날 당정청이 합의를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예. 그걸 우리가 그래야 하면 안 된다고 노총위원장이 경고도 하고 국회 앞에서 합의사항을 준수하라고 한 달 동안 1인 시위를 했는데도 네.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처리를 안 했고 급기야 두 가지 지침이라는 거를 네. 양대 지침. 일방적으로 또 합의회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우선 정부가 합의를 파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파탄이라고 일주일 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일주일 시간을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부와 당정청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파기를 선언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참다가 이렇게 파기를 선언했다 말씀하셨는데 예. 이 지난해 말 정부가 공개한 양대 지침 정부안 이게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양대 지침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게 거의 파괴적인 재앙적인 악영향을 끼칠 거로 보는데 법은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인데 뭐 물 건너갔다고 보고 네. 여기에 이제 법리상의 문제와 현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나눠볼 수 있는데 네. 내용은 이제 능력이 없거나 성과가 성과를 못 내는 사람을 쉽게 해고하겠다라는 내용과 네. 지역 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걸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이 문제점은 법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법부가 유권 해석을 판례로 유권 해석을 한 것을 행정부가 네. 위법하게 또는 왜곡해서 정부의 의도 아까 말한 대로 저성과자를 해고를 쉽게 하거나 네. 규칙을 쉽게 불이익 변경하게 하도록 길을 터놓는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고 통상해고라는 게 있는데 이 징계해고하고 정리해고는 절차 사유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예.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은 명예퇴직금이라든가 희망퇴직할 때 이제 뭐 돈도 주고 보상해서 보내는데 요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저성과자나 무능력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지침에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 조건을 쉽게 저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정리해고, 징계해고 이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 예. 그걸 우회해서 우회하는 쉽게 방법이죠. 해고할 수 있는 걸 지침을 내려보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 결국 저성과자 해고를 쉽게 하는 이른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가 쟁점입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먼저 예. 쉬운 해고 부분을 보면 정부는 해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이게 부당 해고 사례를 줄이는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게요. 제가 예.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시죠. 지금 법에 의하면 노동자가 잘못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징계 해고가 있고요. 네. 노동자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해고를 하는 정리 해고가 있습니다. 네. 이게 법에 있는 거고 법에는 없지만 통상 해고라는 게 판례로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심각한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없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 쓸 거 아니겠어요? 예, 할 수 그죠? 없죠. 예. 이걸 이제 통상 해고인데 요거는 뭐 사유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하면 해고의 근거와 사유 절차가 아주 엄격하게 판례로 그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이게 너무 엄격하니까 거기다가 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할 때 돈을 많이 보내서 내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제 저희들은 이런 제도를 그 법에도 없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보는 건데. 네. 예. 원래는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입법이 어려우니까 이제 왜곡해서 편법적으로 지침을 내보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 무능하다는 게 네. 대법원 판결은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능하거나 현저히 성과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네. 이것을 징계 사유로 추가를 하고 네. 현행법에 징계 해고 사유가 있으니까 네. 징계 사유로 추가를 하고 뭐 개전의 그 기회를 줬다 그러니까 배치 전환을 했거나 능력 개발했거나 이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낮다 그러면 이걸 징계 사유로 삼아서 해고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네. 이 대법원 판례를 이제 정부는 왜곡해서 그 징계 사유 없이도 그냥 성과가 없거나 무능하면 자를 수 있다고 왜곡을 한 게 더 문제인데 대법원 판결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게 징계 사유가 됩니까? 능력이 그러게요. 없는 건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선별해서 채용할 것은 기업주의 책임입니다. 네. 두 번째, 능력이 있는 사람도 채용을 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거 역시 제대로 된 직무를 부여하고 일을 주고 일을 시키고 하는 건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잘못된 일을 주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경영자가 잘못하거나 그러면 성과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무능하고 그리고 저성과를 낸다는 것이 노동자의 책임이 아닐 뿐더러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대법원 판례조차도 잘못됐다. 두 번째, 네. 그렇다고 우리가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긴 그렇고 대법원 판례는 징계 사유로 삼아서 개전의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회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을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징계 사유로 삼았는데 노동부는 그것을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해고 사유로 삼아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로 예. 정부는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는 게 대법원 판결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리겠다는 거거든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면 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고 교육 기회도 부여하고 직무 배치 뭐 이동하고 막 이런 걸 기회를 다 줬는데도 안 되면 자른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현실은 이게 불가능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어요. 안전장치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있으면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자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뀌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만들도록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노사가 함께요. 예,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그나마 있는 10%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주 역설적인데 정부 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노사가 뭐 공정하게 만들라고 그러는데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침이 뭐냐면 인사와 경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개입하지 말아라. 이거 위법하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노사가 분쟁이 생길 경우에 제가 노동위원회도 있어봤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했다고 다투다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오게 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은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 인사 경영상의 이유로 저것까지도 재량권의 난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다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만약에 일반해고가 일반화된다면 현장에서는 재앙 수준의 그 고용 불안이 올 겁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재앙이네요. 이게
기업 측에서는 마음만 먹으면은 저성과자 딱지를 붙여서 바로바로 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해고하면서 뭐 그동안은 정말 이 정리 해고 자체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뭐 위로금이나 이런 것도 주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런 비용 지출 없이 비용을 아끼면서 기업이 마음대로 우리 노동자들을 잘라낸다. 이렇게 만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참 재앙이란 말이 너무 잘 다가오는데 또 한 가지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도 보면 지금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 이걸 받도록 돼 있는데 정부 초안에는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사가 노동자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뭐 임금 피크제 같은 취업규칙을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취업규칙이라는 게 회사에서 사장이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조건이나 복무 규율, 뭐 직장에서 지킬 질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은 건데 이거를 불이익하게 이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불이익하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노동 조건에 저하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노동자 과반수 노조나 그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악용이 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동의를 해라. 이렇게 법을 강화시켜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정부의 지침이 왜 문제냐면 사회통념상이라는 게 사회에서 대체적으로 그럴듯하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끼방망이 같아서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일본의 우리나라랑 법체계가 다른 일본의 법리예요. 첫째는 일본의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란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이것이 기준이다. 스탠다드다. 최저기준이고 이 최저기준에 무효가 위반되는 건 무효다. 이렇게 돼 있는 게 근로기준법인데 일본은 민법처럼 노사가 대등한 걸 전제해서 근로계약법이라고 해놨어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은 그 기준하고 달라서 일방이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렇게 해지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일본의 계약법의 법리를 거기서 나온 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법리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하고 안 맞는 일본의 법리를 갖다가 사회통념상이라는 함부로 갖다 들이대면 집단적인 동의를 받도록 한 이것이 형해화되므로 무용지물이 되므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라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부는 이제 정년 연장되면서 임금을 깎아야 된다 이렇게 기업주들이 요구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할 걸 원칙으로 지금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국민들의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네요. 그거를 심각한 자기들의 정부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사실 이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했을 때 정부는 양대 지침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양대 지침을 공개하면서 정부안을 공개하면서 그 말을 뒤집은 셈이죠? 그렇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논의를 하겠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이 정말로 기우였다, 오해였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겠다. 합의 수준으로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논의 시점은 해를 넘겨서 금년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든가 특히 해고 같은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합의 사항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뒤집은 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상을 기다리다 할 수 없이 지침으로 발표했는데 한국노총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런 이기권 장관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노사정 위원장도 몇 번 발언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말이 사실과 다르죠. 노동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합의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저기 새누리당 뭐 노동법 개정 특위인가 뭐 있잖아. 이인재 위원장이 네. 있는 거기서도 노총이 자꾸 합의사항을 위배하면 안 된다 막 경고하고 1인 시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정리했냐면 국회에서 노동법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지침은 천천히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합의사항대로 그 협의를 국회에서 하고, 예. 법 처리가 끝나면 합의사항이 존중되는 걸 봐가면서 1월 초부터 논의하자라고 합의한 건데 작년 연말부터 정부가 계속 시동을 걸었어요. 네. 논의하자. 그걸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한 거 그러니까 내년 초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정부 스스로가 합의를 위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지적할 게 정부가 조바심을 냈다라고 노사정 위원장도 얘기했는데 대단히 정략적이다. 왜냐하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될 게 확실시 되니까 네. 이거라도 챙기겠다. 어. 예, 이렇게 했다는 측면이 크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좀 저는 이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모 경제지에 저희들한테 뭐 전화했고 만나자 그랬고 협의자를 했다고 일정을 다 공개했는데 뭐 무응답이다 거절이다 상태가 다릅니다. 이게 제가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았는데 네. 공식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죠. 우리는 그 1월 초부터 그 국회 논의가 끝난 다음에 서로 신뢰가 회복된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은 노사정 위원회 특위를 1월 7일 여기 이미 합의해놨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네. 신뢰가 없고 불신하는 상태에서 합의를 위배해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정도 안 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뭐 무응답이다 거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예. 예, 이기권 장관의 말과 다른 상황이었네요. 예. 자, 그래도 정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단독으로 이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한국노총은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이 문제인데 네. 그 대하는 자세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 1월 7일 날인가 1월 초에 차관도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네. 노총이 뭐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대화를 왜 합니까? 대하는 자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합의 수준의 협의를 하겠다, 질 정도로 하겠다라는 말이 맞아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라는 걸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는 꼴인데 네. 지금 훈령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법령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계속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건데 따라서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고 내용상 절차상도 정당성이 결여된 이 지침이 현장에 내려간다면 네.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와 위반되는 노동부 지침 때문에 엄청난 현장의 갈등과 소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처럼 그 대항적인 그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저희는 정치적으로는 뭐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거고 법률적으로 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헌법소원이라든가 뭐 이런 대응을 할 것이고 조직적으로야 산하 조직에 지금 정부가 뭐 의견을 수렴한다 그랬는데 그거 협조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 지침이 나갈 경우는 대응 지침을 내보낼 거고 다양한 수단을 다 동원할 예정입니다. 예. 예, 끝까지 맞겠다는 입장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노사정이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경제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예. 경제활성화법 그리고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건데 박 대통령의 거리 서명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부분 부적절하다 이렇게들 보고 있죠. 이게 대통령께서 네. 절박하다라고 생각하면 국회 특히 이제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의 한 축이 노동계인데 그리고 합의한 당사자 중에 핵심이 노총인데 네. 대선 전에 대통령께서는 당선되고 나서 한국노총하고 모든 문제를 상의하겠다, 찾아오겠다라고 했어요. 예. 정말로 이게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면 국회 야당과 노동계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수출도 안 되지요. 그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데 고용 불안하죠. 그러니까 내수가 부진한데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른 나라 오바마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소득 주도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수 주도로 간다는 건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고용 안정을
이룩하고 시간 단축을 하고 원어청 동반 성장, 그다음에 비정규직 감축 뭐 이런 거 차별철폐. 근데 그중에 핵심이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게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죠. 이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기도 해요. 근데 공교롭게 이 내용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에 나와 있어요. 늘지오 있죠, 늘지오. 네. 일자리를 늘리겠다. 네, 일자리를 지키겠다. 네. 일자리 질을 올리겠다. 이러는 건데 지키겠다는 건 함부로 안 자른다는 거고 일자리 질을 늘린다는 건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있는데 네. 재벌개혁이나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예. 제대로 공약대로 지키는 게 경제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도 경제 살리기를 다들 경제가 어렵다면 그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뭐 다 동의할 테니까 네. 이런 내용을 들고 공약 지키라고 서명하면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만 잘 지켜도 이런 상황까지 경제가 오지 활성화돼. 예, 네, 않았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들이 대통령님 약속 좀 지켜주세요. 이런 서명 운동을 네. 할 때 네. 과연 박 대통령이 네.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이걸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예. 예, 이 경제단체가 벌이는 거리 서명 여기서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 경제단체들 그 재계 그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 기업들 편에 있는 건데 이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내가 여기서 서명하겠냐 국민들이 함께 나서달라 이러면서 이런 걸 볼 때 기업들의 그런 뭐 소원술이나 뭐 이런 것들 요청은 들어주면서 정작 국민들이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국민들은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무처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게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 이런 방법들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전근대적인 권위적인 거잖아요. 예. 권위적인 것이고 대통령은 진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해야 될 텐데 노골적으로 네. 그래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될지 지금 그 합의의 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간제법, 파견제법 그리고 두 가지 지침하는 것도 결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오해가 아니라 사실 기업들이 그렇게 규제를 혁파해라라고 요구했던 내용이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규제를 개혁하는 기요틴이다 단두대라라고 해서 들고 들어온 게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민주화라든가 늘지오 같은 네. 대선 공약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지키면 얼마나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경제도 잘 될 수 있을지 참 단순한데. 예. 참 답은 뻔한데 그 답을 계속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앞으로 한국노총이 어떤 투쟁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새누리당 쪽 낙선운동인가요? 뭐 그런 총선에서도 역할을 하실 거다 이런 언급도 약간 해주셨는데 어떤 활동은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말씀하시죠. 낙선운동은 네. 이제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제 총선 심판이라고 했는데 총선 심판인데 수도권 서울이나 이제 경기 등 수도권 같은 데는 이제 박빙의 접전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럴 그렇죠. 경우에 사실 뭐 법을 만들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입법할 텐데 이분들한테 정말로 노동자나 국민 대중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압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총선에 개입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뭐 갈 길이 비슷한 모든 시민사회단체랑 연대를 하겠다는 건 기본 전략 전술이죠. 네. 이렇게 투쟁 방향을 정해놓고 앞으로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가실 텐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 사정당국을 통한 정부의 견제나 방해 뭐 이런 게 좀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뚜렷한 대책이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명박 정부 때도 저희가 정부랑 각을 세웠는데 그때도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불안의 행군을 했는데 뭐 그 당시 좀 버텼던 맷집도 있는데 일단 재정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탄압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노동운동이 더 매출도 강하고 건강하게 가고 재정 자립도 되고 네.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당한 탄압이나 압박에 대해서는 그것을 드러내서 비판하고 네. 싸워야 되겠죠. 시민사회단체랑 연대를 해서. 그런데 정말로 민주적이고 제대로 된 정부라고 하면 합의 파탄의 책임의 99%가 자기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다가 안 돼서 파탄이라고 하면서 확인하고 네. 그럴 위험성을 일주일간 경고하고 마지막에 파기라고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안 갚음하듯이 압박하고 탄압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노동자들의 그 저항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총의 활동 저희가 주시를 해보겠고요. 끝으로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팟짱이 인기 짱인데 어릴수록 저는 건강이 제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즐기게 버티고 계기는 것이 최고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안한데 건강하게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팟짱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팟짱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노총도 화이팅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